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미혼 여성이에요. 오래전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상 성격인 남편의 품에서 벗어나려는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8년 전쯤 저희 집에도 실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동침까지는 아니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았으니 적과의 동거 정도로 해야 맞는 표현이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그 지긋지긋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에게는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동생과 저는 닮은 구석이라곤 1도 없어요. 생김새는 물론이고 성격이며 식성, 취향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자매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요. 저는 대부분의 마지들이 그렇듯 생활력과 독립심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애교는 없는 편이죠. 반면 여동생은 겁이 많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상냥하고 포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와는 달리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죠. 동생과 제가 이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지게 된 건 부모님 탓인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원인은 아빠의 외도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여파로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되셨죠. 다행히 산재 처리가 돼서 매달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과 여자에 빠져 살게 되셨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니 자연스레 사람이 게을러지고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대신해 돈을 벌고 살림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아빠가 받는 연금은 고스란히 아빠의 유흥비로 빠져나갔거든요. 점점 망가져가는 아빠를 볼 때면 정작 다친 건 아빠의 다리가 아니라 정신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점점 아빠와 멀어졌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니? 그러니 아빠 탓만 하지 말고 아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하지만 얼마 뒤 늘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던 엄마조차도 더는 아빠를 두고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빠가 7살밖에 안 된 제 동생을 데리고 내언녀 집에 드나든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됐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 앞에서까지 그런 추잡스런 짓을 하고 다닌 아빠를 엄마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감행하기로 했죠. 그래도 아빠가 양심은 있었는지 엄마한테 저와 여동생을 맡기면서 아빠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위자료와 양육비로 엄마한테 넘겨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빠의 내연녀가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였지만요. 여자가 꽤 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아빠의 재혼녀한테 자식이 셋이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친할머니도 그 여자 재산 얘기를 듣고는 바로 결혼 승낙을 하셨다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고모랑 삼촌까지도 그 여자를 쌍수 들고 환영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인간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수년 가족으로 살았어도 돈 앞에선 바로 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극진히 대접하고 살아온 엄마가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죠. 앞으로 엄마는 내가 지킨다고요. 그때 이후로 엄마한테 어리광을 부리는 일은 없었어요. 나마저도 엄마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찍이 어른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있어서 더욱 내 자신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여동생은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엄마나 저한테 많이 의지하곤 했어요.
문제는 성인이 되고도 이런 성향은 바뀌지 않았고 연애 패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유독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한테 끌렸던 여동생은 남자한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동생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모든 자매들이 그렇듯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 몰래 말이죠.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그럭저럭 말을 듣던 여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지도 머리가 컸다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던 탓도 한몫했던 것 같네요. 늘 학교에서 겉돌기만 하던 여동생은 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툭하면 학교도 빠지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게 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엄마보다는 언니가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 밖에서 저녁을 사주며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러지 뭐예요. 언니, 나 학교 그만두면 안 돼?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알바나 하면서 돈 벌다가 오빠랑 결혼이나 할까봐. 뭐?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너 지금 학교 그만두면 중졸이야. 고졸로 살기도 힘든 세상에 중졸 학벌로 뭘 하고 살겠다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남자한테 빠져서 허우적대다간 네 인생 쪽나는 건 한순간이야. 넌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네가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정말 너랑 결혼할 생각이 있을 것 같니? 혼자 힘으로 살 능력도 없는 애를 미쳤다고 그 남자가 떠안고 살겠냐고.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기대 살 생각 그만하고 네 스스로 독립할 생각해. 전공을 찌르는 제 말에 동생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철딱선이 없는 동생이 정신을 차리려면 이 정도 충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그날 이후 동생은 아예 저와는 대화조차 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집을 나가버렸고 출석일수 부족으로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게 다 자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책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한부모 밑에서 똑같이 교육받고 자랐음에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란 건 분명 본인 탓이니까요.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은 각을 세우고 살게 되었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냉랭한 관계로 말이죠. 집을 나갔던 동생은 1년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귀던 남자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버려진 거였죠. 제 눈에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지만 동생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동생이 다시 방에서 나온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게다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황이라 부랴부랴 입원해서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를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던 터라 동생이 엄마 곁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라곤 엄마뿐이었던 동생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힘든 간병 생활을 했어요. 주말엔 제가 교대를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평일 내내 엄마 곁을 지키며 병원에서 지낸 건 동생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동생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약이 독해서 먹는 족족 토하는 엄마를 하루에도 몇 번씩 씻기고 달래며 엄마의 암투병을 함께 했으니까요. 같은 병실을 쓰는 보호자들도 모두 감탄할 정도로 동생은 엄마를 극진히 돌봤어요. 그리고 그 덕에 엄마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1년쯤 지나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고 완치가 된 건 아니고 집에서 생활하며
항암 치료가 있을 때만 병원에 가기로 한 거였죠. 답답한 병원에만 있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도 동생도 표정이 한껏 밝아졌어요. 동생은 의사 선생님 권유대로 엄마를 모시고 매일같이 동네를 돌며 가벼운 산책에 나섰고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으로 엄마의 식단을 구성했어요. 그간 병원에서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엄마와 동생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곤 했죠. 제가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요. 동생은 그 후로 5년이 넘게 엄마 간병을 도맡아 했고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아예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해 간병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생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연 계기가 된 셈이었죠. 그렇게 동생은 간병인 생활을 하며 생애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며 소개팅도 하고 MT도 다니는데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환자들과 씨름하는 동생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비록 몇 년간 사이가 벌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한테 그랬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들어갈 생각 없냐고요. 사회복지학과나 관련 학과를 나오면 지금보다 편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언니가 보기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는 모양인데 나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야. 난 지금껏 남한테 의지하고 살 줄만 알았는데 병원에선 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뿐이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야. 힘들고 욕도 많이 먹는 일이지만 그래도 난 이 일이 좋아. 언니가 내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눈엔 아직도 철없는 중학생으로 보였던 동생은 어느새 속이 꽉 찬 어른이 돼 있더라고요. 동생을 위한답시고 제멋대로 대학에 가서 편한 직업을 찾으라고 했던 제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말이죠. 이제는 동생이 제 몫을 하며 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동생을 감시하거나 단속하는 일은 더는 안 하게 되었죠. 집안일도 안정이 되고 걱정 없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가운데 회사에서 유럽 지사 파견 신청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쉴 틈 없이 일에 빠져 사느라 변변한 해외여행 한번 못 해본 저로선 일하며 유럽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어요? 소문으로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할까 했는데 일찍 결혼한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있냐 자식이 있냐? 그러니까 훌훌 떠나. 한 번뿐인 인생 너도 한 번쯤은 널 위해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더없이 좋은 기회잖아. 눈 딱 감고 지원해봐. 혹시 아니? 네가 떡하니 합격할지? 동기의 응원에 난생 처음 용기를 내 파견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합격이었죠. 막상 파견을 떠나게 되자 그제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완쾌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동생한테 맡겨두고 나 혼자 떠나는 게 왠지 미안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게 무슨 걱정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차 해서 유럽지사로 파견을 가게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선뜻 갔다 오라고 하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웬 걱정?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 붙들어 매셔. 유능한 간병인이 한 집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다녀와. 올 때 선물이나 두둑이 사오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둘게. 늘 어린 줄만 알았던 동생이 이제는 철이 들어서 언니 생각까지 해주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해외 파견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동생이 얼마 안가 또 다시 저를 실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늦은 밤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나요? 갑자기 결혼을? 어떤 남잔데?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상대는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 가족으로 자기랑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남자였어요. 기가 차더군요. 동생은 그 남자를 통해 아빠에 대한 향수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기댈 대상을 찾은 거였죠. 이런 동생의 연애 성향은 인생 최악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단초가 된 거예요. 저는 해외에 나와 있던 처지라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 동생을 뜯어 말릴 수도 없었죠.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전화를 걸어 동생을 회유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동생은 엄마와 제게는 비밀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더라고요. 식도 올리지 않은 채 말이에요. 이젠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긴 누구니? 네 제부지. 처음엔 남자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사람이 괜찮더구나. 윤정이도 많이 아끼고 너도 없는데 나 혼자 두기 그렇다고 굳이 날 모시고 살겠다잖니. 요즘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딨니? 덕분에 말년에 사위 수발받고 살고 있다.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에 황당했지만 한껏 들뜬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한편으론 자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대신해준다니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일 그냥 덮고 잘 지내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생각지도 못한 걱정이 생기더군요. 지금껏 남자 없이 새 모녀가 살았던 집에 제부가 들어오니 이래저래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일단 화장실 사용만 해도 그래요. 안방 화장실은 엄마 방에 있어서 저는 거실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제부랑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 볼일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변기 사용만 해도 그래요. 제부가 사용하고 나오면 변기 주변에 소변이 튀어 있어서 찝찝하고 기분이 나빴거든요. 거기다 한여름에도 집에서 속옷을 차려입고 있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 거실 TV도 거의 제부 차지가 돼버려서 야구나 축구 중계가 있는 날이면 우리 새 모녀는 늘 보던 드라마도 못 보고 룰도 모르는 스포츠 경기를 봐야만 했죠. 그런데 이런 건 사실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람 사는데 생기는 문제의 대부분은 돈 아니겠어요? 바로 그 돈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였죠. 엄마 앞으로 드러났던 보험들이 전부 실효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던 경력이 있어서 새로 보험 들기 힘들까봐 그동안 들어둔 보험이라도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던 참인데 말이에요. 엄마, 그동안 통장에서 엄마 보험료 안 빠져나갔어? 왜 보험료가 밀려서 실효까지 당해? 통장 줘봐. 내가 가서 통장 내역 좀 찍어보게. 통장에 매달 300 가까이 돈이 들어오는데 보험금 20만 원 빠져나갈 돈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한사코 마다하시며 통장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럴 사정이 있었다면서 자꾸 뭔가를 감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뭐? 그럼 지금까지 엄마 돈으로 생활을 했던 거야? 제부 사업자금도 엄마가 대주고?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동생 내외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더니 실상은 두 인간이 엄마한테 기생한 거였어요. 생활비도 이혼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이전해준 연금으로 해왔고 심지어 장모를 모신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사업 자금까지 받아서 치킨집을 차렸다가 홀라당 날려먹었다더라고요. 그래놓곤 엄마를 모시긴커녕 엄마 돈으로 지들 여행이나 다니고 지난 2년간 일도 않고 살았다더라고요.
결국 두 백수가 엄마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아왔던 거였죠. 엄마는 혹여 제가 알게 되면 집안에 분란이 일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고요. 저 오후부터는 둘 다 놀고 있는 게 들킬까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쇼를 해봤던 거예요. 윤경아, 윤정이를 봐서라도 참아라. 쟤들이라고 저러고 살고 싶겠니? 지들 딴엔 한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이제 너도 왔고 쟤들도 분가하라고 할 테니 그간 일은 모른 척 묻어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엄마한테 제 동생이 아픈 손가락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이길래 나이든 부모 연금까지 빼먹고 살 생각을 한대요. 나이살이나 처먹은 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동생 내외부터 내보내기로 했어요. 제부, 그동안 저희 엄마 모시고 사라져서 고마운데요. 이젠 저도 돌아왔고 다 같이 살기엔 집도 좁으니까 이제 그만 분가하세요. 아니 처형, 분가라뇨. 가족이 달래 가족인가요? 한 지붕 아래 북적거리고 살면서 숟가락 부딪혀가며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가족 아닙니까? 전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장모님이 제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은 제가 모실 테니 처형이 분가를 하시죠. 윤정아, 너도 그게 좋지 않겠어? 그러자 동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치 제부가 누르는 리모컨 버튼에 반응하는 TV처럼요. 아니, 뭔가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제 말은 더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없는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했어요?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 닫은 치킨집은 누구 돈으로 차렸냐고요? 저희 엄마 돈이었죠? 그래놓고 둘 다 일도 안 하고 여지껏 우리 엄마 등골 빼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뭐요?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제부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살았었나 봐요. 됐고요. 더 길게 말 안 해요. 일주일 내로 집 구해서 나가주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윤정이 너도 정신 차려 이 기집애야. 그러자 제부 얼굴이 붉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치는 거 있죠. 이봐요 처형,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저도 돈 있어요. 이깟 푼돈 때문에 나보다 나이도 어린 처형한테 이런 수모 받고 살 사람 아니라고요. 윤정이 너 말해봐. 네가 우리 어머니 간병인이었으니까 잘 알 거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 앞으로 땅 해주신 거 너도 알지? 저요,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 그 땅값 오르길 기다리느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땅만 팔면 장모님한테 빌린 돈 2배, 아니 10배 쳐서 갚을 거라고요. 저 형이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땅만 팔면 그땐 처형도 내 앞에서 큰 소리 못 칩니다. 윤정아, 가서 땅 문서 가져와. 처형이 날 아주 거지새끼 취급을 하는데 그 땅 문서 좀 보여주게. 제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생은 땅 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날 못 믿겠다면 이 땅 문서 처형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주면 되겠냐고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기껏 장모 생각해 처가살이하겠다 나선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제부 말대로 엄청난 규모의 땅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 땅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맹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그래도 일단 땅 문서라도 잡아놓는 게 낫겠다 싶어 땅 문서와 더불어 각서를 받아두기로 했어요. 엄마와 동생은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했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어요. 부모한테도 배신당하고 사는 마당에. 그래서 다음날 제부를 데리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죠. 제부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지 꽤나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매듭을 지었고 남은 건 동생 내외의 분가였죠. 제가 말미를 주었던 일주일이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제부가 어떻게 나오나 볼참이었는데 글쎄 집을 구했다며
그 주 토요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지 뭐예요. 돈이 어디서 생겨서 그렇게 빨리 이사를 하나 궁금하긴 했지만 물어봤자 머리만 아프니 더는 묻지 않았어요. 융자를 받던 사채를 끌어다 쓰던 내 알 바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 동생 내외는 약속대로 이사를 나갔고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10수년간 연락이 없던 아빠가 집으로 찾아왔지 뭡니까. 다짜고짜 결혼을 축하한다며 양심상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뜬금없는 소리에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얼마 전에 아빠한테 제 남편감이란 사람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다지 뭐예요. 부모 노릇도 못하고 산 내가 해줄 게 뭐 있겠니. 전셋집 보증금 구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사람한테 말해 5천을 해줬는데 너한테 말 안 하디? 아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돈을 줘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윤정이랑 같이 왔길래 의심 않고 내줬다만 그럼 너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내 남편감이라고 속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더군요. 제부가 틀림없었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종종 아빠를 찾아가 용돈도 받고 숱하게 돈도 뜯어 썼던 모양이었어요. 하도 그러니 아빠 부인이 한 소리를 했고 그때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살다가 이참에 이사 보증금을 구하러 남편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이젠 하다 지 언니 결혼자금까지 받아 챙긴 거였죠. 아무리 동생이지만 더는 참고 넘길 수 없어서 그 길로 동생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전히 두 사람은 일도 않고 집구석에 들어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이거 내 신혼집 아닌가? 근데 왜 당신들이 여기서 뭉개고 있어? 이 기집애야, 넌 이제 언니 결혼까지 팔아가며 돈 뜯어 쓰고 사니? 언제까지 그따위로 인생을 살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주변에 저런 똥파리 같은 것만 꼬이는 거 아니야. 더는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집 계약서 갖고 와. 네가 아빠한테서 나 팔고 받은 돈 아빠한테 돌려주게 당장 가져와. 그리고 제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나이나 어리면 어려서 그런다 쳐요. 그 나이 먹고도 어쩜 애만도 못해요? 제부 땅 팔리지도 않는 맹지더군요. 그깟 돈도 안 되는 땅 팔아서 부자 될 생각 일찌감치 접고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5천이나 내놓으시죠. 안 그럼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그러자 제부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야, 너도 네 동생이니까 알 거 아냐. 내가 왜 이런 애랑 결혼을 했겠니? 학벌이 있기라니 똑똑하기라니 그저 멍청해서 남자 말 잘 듣는 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 이런 거 데리고 살아주면 니들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하다못해 월세집 하나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1억을 해먹었냐 10억을 해먹었냐 고작 5천 가지고 이 난리야. 그리고 맹지른 땅 아니냐? 기다려봐. 강남 땅도 원래는 똥값이었잖아. 그게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 땅도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 있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떨어지란 말이야. 안 그럼 어쩔 건데? 재주 있으면 배 째고 가져가시던가. 어차피 네 아빠 속인 것도 다 네 동생 짓이고 내가 사주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셔. 그래 봐야 네 동생 인생 망치는 거지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니까. 아주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지 남편의 이런 태도에 동생은 많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자 그대로 무너져 버리더군요. 동생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불쌍하긴 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결국 돈도 안 되는 제부의 땅을 엄마 명의로 돌리는 선에서 제부와의 채무는 일단락 짓기로 했어요. 몇 달 뒤 동생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부와는 이혼을 했고 살던 집은 처분을 했으나 보증금 3천 외에 나머지 돈은 살림살이를 사느라 써서 없다고 나머지 2천은 버는 대로 갚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자신은 다시 간병인 일을 시작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는
밖에서 고생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동생은 끝내 거절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산 지 8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뜬금없이 제부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다짜고짜 돈 1,000만 원을 내밀고는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8년 전에 소송을 통해 명의 이전을 끝낸 땅을 말이죠. 자신이 치킨집을 차릴 때 엄마한테 빌린 1억 5천 중 나머지 돈은 한 달 내에 갚겠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그대로 땅 문서를 내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인간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돈과 함께 제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부동산에 연락해 땅 시세를 알아보았는데 세상에 맹지인 줄 알았던 그 땅 일대가 개발이 추진되면서 엄청 가격이 올랐지 뭐예요. 수십억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 인간이 그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거였어요. 다음날 제부가 다시 아침 일찍 찾아왔길래 땅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 땅 내놓으라고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 땅이라뇨. 그게 어떻게 당신 땅이야? 우리 엄마 땅이지. 기억 안 나? 명의 이전까지 끝낸 거? 왜? 우리 엄마 돈 맹지랑 퉁칠 땐 좋아라 하더니 그 땅이 엄청 올랐다니 배 아파 못 살겠어?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네. 더 할 말 없으니까 나가요. 댁처럼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랑은 더 할 말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경찰 부를 줄 알아. 그러자 제부는 눈이 뒤집혀서는 저를 밀치고는 땅 문서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댔어요. 그 바람에 화분이며 집기들이 깨지기도 했죠. 참다 못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제부는 주거침입에 폭행, 재물손괴죄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이 일로 제부는 저희 모녀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얼마 뒤 엄마는 제부한테 받았던 그 땅을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엄마는 그 돈을 반으로 나눠 동생과 제게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동생을 찾아갔는데 글쎄 한사코 그 돈을 받지 않겠다지 뭐예요. 자기한텐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지금처럼 환자를 돌보며 사는 게 자신은 더없이 편하고 좋다고요. 그러니 그 돈은 필요 없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은 제가 통장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언제고 동생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려고요. 대신 엄마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 앞으로 엄마 생신이랑 명절 때는 집에 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지도 엄마가 많이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리더군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 동생이니까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동생이 올바른 인생을 살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는 동생이 마음의 짐을 좀 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후반의 삶을 시작한 여성이고 직업은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예요. 수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저의 직업 선택을 두고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고는 했어요. 왜 의대가 아니라 수의대를 선택했느냐고요. 수의사보다는 그냥 의사가 낫지 않느냐고. 이해해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제 자랑 같아 쑥스럽지만 어릴 적부터 공부하면 어디 가서 빠지는 법 없던 저였고
수능 시험에서도 의대에 너끈히 합격하고도 남을 성적을 거두기도 했으니까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수의사보다는 의사를 더 좋은 직업으로 쳐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 대답은 늘 한결같았죠.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수의사가 되었다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당연히 정말 훌륭한 직업이지만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똑같이 훌륭하지 않나요?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죠. 저희 대답을 들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단 한 사람은 좀처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난날의 시어머니였죠. 저희 직업이 수의사라는 이유로 빚어졌던 불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수의대에 다니던 대학생 시절, 저에게는 아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두 사람. 하나는 훗날 저의 남편이자 남자친구, 다른 하나는 훗날 손 아래 시누이가 될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남편은 국문학과 조교였고 저랑 동갑인 시누이는 의대생이었어요. 서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야는 달랐지만 심적으로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저희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에 힘쓰면서도 친형제처럼 깊은 우애를 다지며 지냈고 제가 졸업하면서 저와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결혼 준비였어요. 예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니, 예단은 또 얼마나 해야 하느니, 그런 싸움 같은 거 모르고 지나갈 만큼이요. 문제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불거져 나왔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한창 수의대 동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신부인 저에게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오더군요. 순간 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유는 모르는 채로 그저 결혼식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밖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네? 화환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수의대 동문회에서 보냈지 뭐니? 아, 네. 제가 나중에 감사 인사 따로 전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수의대 쪽에 친구들이 많은 모양이구나. 그치? 당연히 많죠. 다른 동문회도 아니고 제가 수의대 나왔잖아요. 수의대? 너 지금 수의대라고 했니? 네, 수의대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랑은 제가 수의대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했고 지금은 수의사가 되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미쳤지 정말. 이래서 나이를 먹으면 죽어야 한다는 모양이구나. 어머님 혹시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하자. 수의사가 확실한 거니? 의사가 아니라? 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예요.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정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다. 경사 중이니 일단 결혼식부터 치르고 나중에 얘기하자. 행여 수의사라는 말은 입도 뻥끗할 생각 말어. 집안 어른들한테 의사 며느리라고 다 얘기해버렸으니까는. 황당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와 남편은 분명 저를 수의사라고 소개했는데 평소 듣는 귀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숫자는 쏙 빼놓고 그냥 의사로 들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진짜 황당해서 원. 듣고 싶은 말만 들렸나 봐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예물이며 예단이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었던 거구나 싶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해프닝, 작은 오해일 뿐일 테니까요. 수의사가 어디 가서 업신여김당할 직업까지는 아닐 뿐더러 시어머니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으니까요. 왜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가 되었느냐고 물어왔던 사람들에게 수의사를 향한 저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듬뿍 담은 대답들로 인정을 받아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겼던 저희 부부의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질 만큼 혹독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 어른들의 배웅을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희 부부를 배웅했죠. 문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연기였다는 거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일단 웃지만 신혼여행 끝나고 두고 보자 하는 행동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큰 절을 올린 제가 작은 방에서 한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을 꾸짖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죠. 혼인신고 했니? 네, 귀국하자마자 혼인신고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왜요? 그러면 혹시 이 결혼 물을 방법은 없겠니? 결혼을 물러요? 왜요? 며느리가 의사인 줄 알고 결혼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수의사라서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너무 그렇게 안 된다 잡아떼지만 말고 방법을 찾아보렴. 이유를 찾다 보면야 뭐든 나오지 않겠어? 사기 결혼이라든지. 엄마, 내가 오죽하면 이래? 수의사 그깟게 어디 제대로 된 직업이라든 우리 축사랑 동네에도 왔다 갔다 하는 수의사들 널리고 널렸어.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인지는 알기나 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엄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동네 전체가 소랑 돼지 키워서 먹고 살아요. 수의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 입장이면 고마운 줄 알아도 모자란 판국에 소박을 놔요? 수의사라고? 그게 어디 고맙고 좋은 일이라디? 막말로 허구한 날 축사나 들락거리면서 똥밭에 뒹굴고 소 돼지 뒤치다거리나 하는 수의사? 옛날로 치면 머슴살이야 머슴. 와, 진짜 실망이다 엄마.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실망이고 자시고 적당히 데리고 살다가 트집 잡아서 쫓아낼 생각이나 해. 집안 어른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저것이 수의사라는 걸 들켜버리기 전에. 그렇게 못하겠다면요. 그건 두고 봐야지. 이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두렴. 난 꼴랑 수의사랍시고 소 똥오줌이나 받으며 사는 머슴 같은 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서라도 못해. 닫혀있는 문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럽더군요. 너무 서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군요. 무엇보다 제일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댁과 불화를 빚어본 분들이라면 다들 알아요.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을 통해 돌려서 전하는 싫은 소리야말로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아프다는 걸요. 그때의 제가 딱 그랬어요. 다행히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 울고 있던 저의 손목을 붙잡아 시댁을 떠나며 달래주었어요. 괜찮다고요. 어차피 시댁이랑 신혼집은 100km 넘게 떨어져 있고 명절에나 잠깐씩 얼굴 보면 될 테니 괜찮다고요.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남편과 시누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괜찮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고 듬직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기는 해도 남편이 이만큼 듬직하니 참 잘한 결혼이고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겼죠.
남편으로부터 용기를 되찾은 저는 예정대로 신혼집이 있는 서울에 작은 동물병원을 차리고는 열심히 일했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시누이도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제가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느끼지 못하도록 마음을 써주었어요.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나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와 서울에 사는 저희 부부는 물리적으로 100km가 훌쩍 넘는 거리라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그 먼 거리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것임을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거든요.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시집살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악덕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매 끼니를 앞둔 때마다 전화를 걸어 남편 밥상 타령에, 겉도 모자라 가계부 검사에, 전화로 할 수 있는 온갖 트집이란 트집을 다 잡아대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려버린 저는 벨소리만 울렸다 하면 헛구역질이 자동으로 나올 지경이었죠. 행여 수화기 너머로 제가 헛구역질을 하는 소리라도 들었다 치면 시어머니는 임신할 생각일랑 말아라! 호통을 쳐댔어요. 뻔하죠. 제가 수의사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쫓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요. 쫓아내려면 아이가 없는 쪽이 훨씬 편할 테니까요. 그런 시집살이 중 제가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났던 건 바로 또 전화하셨네요. 아침에도 새벽같이 하셨으면서. 넌 시어머니 전화를 받는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수의대 다니면서 그렇게 배워먹었다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수의사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내 신세를 몰라서 그러니? 동물 똥오줌이나 받는 신세가 아주 자랑스러우셔. 옛날 같으면 너 같은 사람을 두고. 머슴이라고요? 옛날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세상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부정해봤자 수의사는 그냥 머슴이야. 내 시누이 같은 대학병원 의사가 진짜 의사인 법이고. 시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서 잘 아는데요. 의사만큼이나 수의사를 존중해요. 그건 너 듣기 좋으라고 치는 거짓말이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됐고 소리 지를 시간에 시골에나 한번 내려오니라. 또 왜요? 또 송아지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 안 먹는다 왜? 와서 송아지 여물이나 좀 쑤어서 먹이고 축사에 여기저기 쌓인 똥이나 치우고 가. 저기요 어머님, 저도 요즘 바빠요. 끊어! 그래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중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났던 것. 방금 통화에서 들으셨던 두 가지. 하나는 대학병원 의사인 시누이와 비교질 해대면서 차별한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딸 자식을 그냥 대학병원 의사도 모자라 교수로까지 키워내었으니 자부심이 클 법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의사가 업심여김 당할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과 시누이가 수의사도 공부 많이 해서 된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귀하고 위대한 의사 딸내미였고 저는 소 돼지 똥 받으며 사는 머슴이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의사를 멸시하는 시어머니가 정작 대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송아지 숫자만 해도 300마리, 금액으로는 15억 정도의 축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수의사를 그저 축사 노동꾼 취급해댈 뿐이었어요. 정작 동물병원 일로 바쁜 저를 수시로 불러내요. 송아지 300마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다 떠넘기면서도 말이죠. 심지어 저를 불러내놓고 시키는 일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진짜로 소똥 치우기나 염을 먹이는 것들이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도 나름 고급 인력이거든요. 어쩌다
의사 신우이와 시간이 맞아 시댁에 함께 내려가는 날이면 서름은 더 컸죠. 시어머니가 글쎄 의사 신우이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밥상을 차려주고는 저한텐 먹어보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축사 똥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윽박질렀으니까요. 그런 제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과 시누이였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을 정도로 저 대신 시어머니와 맞서 싸워주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멸시를 받으며 사는 제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며 친동생 마냥 아주 살갑게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차츰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마저도 곱깝게 보였던 모양이죠. 어느 추석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아범이랑은 언제 이혼할 생각이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혼 얘기를 하네요. 며느리가 수의사인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다기보다는 쪽팔리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내가 오죽 수치스럽고 쪽팔리면 너 수의사라는 말을 아직도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겠니? 행여 집안 어른들이니 동네 사람들이니 알아버릴까봐.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지금이라도 의대 들어가서 의사 될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큰아이 먹고 대학은 언제 가고 의사는 언제 된다든? 어머님, 정이혼이 하기가 싫으면 남의 동물 똥바지나 하는 동물병원 때려치우고 시댁에 들어와서 우리 송아지들 똥이나 받아가며 없는 사람처럼 살거라. 같은 똥을 받으면서 살아도 남의 동물 똥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안 송아지 똥이면 좀 낫겠지. 진심이세요? 아니, 제정신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머슴이면 차라리 머슴답게나 살라는 소리야. 꼴랑 수의사 주제에 훌륭한 진짜 의사들이나 입는 흰 가운 입지 말고 내가 흰 가운을 입는 건 대학병원 의사인 신우이 욕 보이는 꼴밖에 더 돼? 시어머니의 폭언을 듣는 순간 저는 오만 욕이 턱 끝까지 치솟았지만 다행히 참다 못한 남편과 시누이가 나서서 저를 작은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그치질 않더군요. 작은 방으로 향하는 저의 뒤통수에다 대고 던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남편 인내의 한계를 결국 넘겨버렸어요. 머슴 주제에 너도 생각이란 게 있으면 내 말 똑바로 알아들어. 진짜로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 아니니까는 너도 그렇게까지는 살기 싫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달라는 얘기지. 엄마, 뭐, 왜?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더는 못 참겠어. 너 지금 마누라 감싸는 거니? 어디 수의사 같은 걸 부인이랍시고 들여가지고서는 이거 네 잘못도 있어. 알긴 아는 거냐? 잘못? 무슨 잘못이야?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의사인 거? 아니지.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와이프한테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들어버렸다는 거. 그게 내 유일한 잘못이라고. 미쳤구나, 미쳤어. 불려씨한테 홀렸어, 아주.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말 똑바로 해요. 불려씨 머슴 그런 거 아니고 내 와이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도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혼해. 이혼하고 네 동생 의사 동료들 중에 참한 녀식 골라서 재혼해. 의사들이 나랑 재혼해준대? 시어머니들 자리가 이렇게 개차반인데? 그렇게 멍청한 의사가 세상에 있기는 할까? 끝까지 이혼은 싫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혼 안 하면 내 전 재산 송아지 300마리 15억 그거 동생 다 물려줄 테니 그렇게만 알고.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더군요. 세상 제일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이혼을 굳이 뭐하러? 엄마 안 보고 살면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엄마는
아들 자식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그동안 키워준 건 고맙고. 이에 질세라 저도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쏟아내며 의절을 선언했어요. 수의사가 동물 똥맞이나 하는 머슴이라고요? 그럼 어머님 당신은요? 기껏 소나 키우면서 사는 당신은 뭔데요? 옛날로 치면 백정 아닌가? 이게? 끝까지? 끝까지 정신 못 차리셨네. 그럼 저도 더 할 말 없네요. 하긴 수의사는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옛날로 치면 과거 급제한 벼슬아치인데 과거 급제한 지체 높은 양반 입장에서 꼴랑 쇠백정이랑 말싸움이나 하면서 살기에는 체면이 너무 상하잖아? 말을 마친 저는 불그락 푸르락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시댁을 떠났고 이어서 잠자코 있던 시누이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남기며 저희 부부와 함께 시댁을 나섰어요. 엄마가 심했어. 나도 그동안 새언니한테 많이 미안했고 많이 힘들었다고요.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엄마가 자꾸만 나를 실망시켜서 유산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오빠가 아깝고 내가 아까우면 엄마도 생각하면 다시 해줘요. 수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아주 훌륭한 직업이라는 거 제발 그것 좀 알아달라고요. 부탁할게. 시댁을 떠나는 저의 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당시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 수의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의절 후 한동안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잘못을 갚기라도 하려는 듯이 저에게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주었고 의사 시누이도 제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다독여주기 위해 신경을 무척이나 많이 써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시어머니의 축사에 절망의 그림자가 닥쳐왔어요. 시어머니의 송아지 300마리 중 한 마리가 구제역 진단을 받아버린 것이었죠. 구제역은 강한 전염력을 가진 질병이고요. 일단 걸렸다 하면 해당 지역을 전부 살처분해야 하는 독한 전염병이죠. 그런 병에 걸려버렸으니 시어머니는 송아지 300마리를 속절없이 모조리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 3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만 15억이 훌쩍 넘는 상황이었죠. 더욱이 15억 손해는 지금 있는 송아지 300마리의 값을 따졌을 때만의 이야기였고 300마리의 살처분 후 다시 300마리를 구입해 키우려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참사였죠. 국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으로 받는 돈이래봤자 손해를 보충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쥐꼬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필이면 동네 전체가 축산업, 소와 돼지를 기르는 동네였기에 시어머니는 소 관리 제대로 못한 탓에 동네 망하게 만든 사람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버릴 처지에 이르렀죠. 동네 주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앞에 수의사 한 명이 동료들 무리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으니 바로 저와 저의 부탁을 듣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서준 수의대 교수님 그리고 동문들이었죠. 당연히 그들 모두는 능력 있는 수의사들이었고요. 분명 시어머니와 의절을 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동료들까지 모아서 와주었냐고요?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수의사니까 제일 잘 알겠지만 송아지 다 살처분하게 생겼다더라. 아주. 그치, 구제역이면 동네 전체가 망하는 일도 종종 있으니까. 방법이 없을까? 없어. 슬프지만 살처분이 최선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 생명인데 전염병 걸렸다고 다 죽여버리는 게 어딨어. 너무 잔인해. 이해해. 넌 의사잖아.
하지만 난 수의사거든. 이게 의사와 수의사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수의학이 가진 맹점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살처분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 그래도 이건 너무... 일단 가보자. 구제역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 구제역이 맞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가서 들여다는 봐야겠지. 언니, 우리 엄마 미워하는 거 아니었어? 밉지. 왜 안 밉겠어. 근데 아무리 밉고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라잖아. 힘든 일 겪으면서 지난 악감정 같은 건 걷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의 일이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난 수의사잖아. 죄 없는 송아지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데 수의사라는 사람이 구경만 할 수는 없지. 고마워 정말. 인사는 나중에. 시어머니랑 내가 화해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자. 잠깐 기다려봐. 도와줄 수의사 동기들 찾아볼게. 교수님도 연락해보고. 그때 저를 찾아왔던 누군가는 의사 신우이였어요. 만약 제가 힘든 순간 늘 의지가 되어주었던 신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나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 외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신우이가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인 거죠. 시어머니를 외면한다는 건 구제역으로 인해 죽어나갈 가축들까지 외면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의사 신우이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와 수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는 말이면 설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시댁이 있는 축산업단지에 도착한 저는 미처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구제역 진단을 받아버린 탓에 사방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와 동료들은 단 하나의 기대에 의지한 채로 그 기적을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구제역이 잘못된 진단임을 바라는 기대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구제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뒤 살처분을 막아내는 기적이요. 그걸 기대와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이 있는 축산업 단지로 향하며 저와 동료들 모두가 처연한 각오를 다져야 했었고요. 구제역이 아니라면 그걸 밝혀내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다. 구제역이 맞다면 살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수의사고 우리는 수의사니까. 그만큼 가망 없고 그토록 절박한 기적이었지만 구제역 진단이 확실한지를 따져나가던 저는 이상한 점들 몇 가지를 찾아냈죠.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교수님, 아직은 추정이어서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데 추정이든 추측이든 좋으니 이야기해봐. 구제역에 걸렸다던 송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구제역이라기에는 병변이 너무 미약해요. 그 점은 그렇긴 하다만 또 정황들도 좀 미심쩍어요. 구제역이만 벌써 동네 전체에 퍼지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다른 송아지들은 너무 멀쩡하잖아요. 좋아, 충분히 일리 있어. 하지만 진단 결과가 있는 이상 구제역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야. 다른 건 뭐 없고? 그게요 교수님, 구제역 진단이 간이키트로 이루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진단 결과서를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구제역 진단용 간이키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확실해요. 이 결과는 구제역 진단용 간이키트가 사전에 이미 오염되어 버린 채로 진단이 시행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서 확인해보자고. 역시나 저희 생각이 맞았더군요. 구제역 진단용 간이키트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확인하니 창고 자체가 관리 부실인 탓에 사방에 쥐똥과 곰팡이들이 가득했고 이미 모든 진단용 키트들이 그것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염되어 폐기해야 하는 진단용 키트로 진행된 검사의 결과를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고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명분을 찾은 저와 동료들은 대대적인 재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진, 구제역이 절대 아니라는 기적이었죠. 마침내 저는 살처분 위기에 빠졌던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을 구해내었고, 마을 주민들은 저와 동료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 잔치를 치르며 마을 주민들은 한때나마 동네에서 내쫓으려 들었던 시어머니에게 깊은 사과를 건네는 한편으로 능력 좋은 수의사 며느리를 두어서 부럽다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당연히 저에게도 칭찬이 쏟아졌고요. 짧은 하룻밤, 행복한 축제는 금세 끝이 나버렸고 다시 수의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슬쩍 다가왔어요. 할 말이 있는 듯 아닌 듯 쭈뼛쭈뼛. 그렇게 한참을 제 곁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싶은 기대를 품었죠. 저 지금 가는데 혹시 할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진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또 한 번 실망한 제가 애써 태연하게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미안하다. 네?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더구나. 어떤 생각이요? 축사를 오가는 수의사들을 보면서 가축들의 똥오줌 뒤집어쓰기 일수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단다. 그랬던 마음이 엇나가 버린 모양이야. 며느리도 세상 편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너무 과해져 버린 탓이겠지. 그래서 네가 미웠단다. 수의사인 네가 미웠어. 내가 바라는 만큼 세상 편하게 살아줄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이해해요.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머님이 보고 자라온 수의사들처럼 고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머님을 다 용서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그리고 어머님, 의사인 시누이가 험하게 사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의사 시누이도 허구한 날 수술방에서 환자 피 뒤집어쓰기 일수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마냥 쉽게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수의사를 포기할 수 없고 시누이가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유는 똑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 아무렴 네 말이 다 맞다. 수의사든 의사든 생명을 살리기는 마찬가지인 숭고한 일이지. 그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꼬. 아마도 내가 옛날 옛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우물안 개구리였던 모양이지. 내가 너를 머슴이라고 불렀던 말들처럼. 수의사요. 수의사라고요, 저. 생명 살리는 수의사요. 그래, 수의사. 생명 살리는 수의사. 그리고요. 와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그쵸? 너무 늦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아 다독여 주었고, 저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간 모든 서름을 털어냈어요. 그날 평생 안 보고 살 것만 같던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앙금은 구제역 오진 소동과 함께 훌훌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의사와 비교하며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마을을 구한 영웅, 수의사 며느리 칭찬이 그치지를 않는 통에 며느리 팔불출이라는 기분 좋고 참 뿌듯한 타박을 받을 정도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아껴주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우르르 몰려와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남편은 지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저를 사랑해주고 의사 시누이와도
여전히 좋은 사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원래도 좋았던 의사 신우이와의 사이는 그 소동을 겪으면서 더욱 돈독해졌어요. 친자매, 저리 가라 할 정도로요. 이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와 동물 살리는 수의사가 한 집안에 모였으니 저희 시댁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 집안인 셈 아닐까요?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